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 결론 내렸습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이 권고가 나온 직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혀 사실상 감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마는 내일 징계위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논의됐을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몸에 fit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네, 12월 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이슈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동에서 조선시대 한글 조리서인 음식 절조가 발굴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잠시 후 안동문화원 이동수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시사 이슈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시사 따라잡기입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법무부와 검찰 이슈가 정점에 달한 시점인데요. 먼저 어제 심리가 열린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그 결정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 결정이 어제 나올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한 1시간 5분, 생각보다 짧게 끝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전에 미리 서면들을 제출해서 조미연 판사가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 따라서 심리가 빨리 끝난 만큼 어제 저녁에 결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결정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 내일 나옵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그것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반에 나왔죠. 그렇죠. 하루가 좀 지나서 나왔는데 오늘 속보가 지금 이 시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어제 윤석열 총장의 이 운명의 한 주간이 될 첫 관문, 이 행정법원의 결정, 이 직무 정지를 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이 나왔습니다. 예. 인용은 이 총장직에 복귀해서 본안 소송을 다투라. 이게 검사총장이 공석으로 있게 되는 것은 이 국가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 전에 대검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임에도 이제 집이 가깝거든요. 예. 서초동 대검으로 출근해서 아마 이 공석이 길진 않았지만 지난 24일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지고 25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이제 11월 후반까지 출근을 안 하다가 12월 첫날 출근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자, 이제 출근하는 과정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복귀하도록 결정해준 법원에 감사한다. 이렇게 짤막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늦은 업무를 보러 들어갔고요. 그럼 업무를 보러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사실은 내일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네. 이번 주 하이라이트라고들 주목을 했는데 조금 일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서 예. 오늘 밤까지 법무부의 결정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징계위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감찰위의 의견은 자문이기 때문에 권고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내일 맞습니다. 징계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뭐 조금 전에 보도 보니까 또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 징계위원장이고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이 3명인데 그렇죠. 변호사, 법학자, 이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연직인 차관, 부위원장이 갑자기 오늘 저녁에 사의를 표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내일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경우에 징계위원회를 어떻게 이제 그냥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예.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렇다면은 이게 이 차관이 공석인 경우, 장관이든 차관이든 공석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검찰총장직도 지금 직무대행 체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업무상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힌 입장이어서 네. 그러면 차관 아래 실국장 중에 차관 직무대행을 지명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일 징계위를 열기에는 너무 좀 급박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겠습니다만 오늘 낮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사실 징계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출석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 변호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제 행정법원에는 이제 변호인들만 출석을 했었죠. 네. 근데 내일 윤 총장이 직접 나와서 법원과는 다르게 징계위에서는 좀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소명할 것으로도 예상을 했었는데 문제는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지 의문이 하나 생겼고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어제 행정법원의 결정, 오늘 나온 것이고 오늘은 또 오전부터 3시간여 동안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수순인데 예. 지난달 3일에 묘하게도 법무부 임의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감찰위는 의무조항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바뀐 것이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예.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찰위원들은 이게 합리적인 법 절차라고 한다면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의 내용을 다투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된 내용과 이 비위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징계를 결정해야 되는데 감찰위를 패싱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예. 그 결과 감찰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가 소집될 수 있는데 오늘 임시감찰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장시간 동안 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예. 이 외부 위원이 다수입니다. 감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내부자들, 법무부 내부자들보다는 이 외부 인사들이 이제 더 숫자가 많은데, 이 모여서 논의된 내용은 직무배제는 부당했다. 징계위원회의 청구도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이게 문제가 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근데 이런 취지의 성토는 이미 검찰 조직 내부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예.
심지어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잠깐 동안 이 총장의 직무대행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조남관 차장검사는 또 어제 오전에 법원 심리가 열리기 조금 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한 호소를 또 올렸습니다. 예. 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재고해달라, 철회해달라.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러는 건 알지만 오히려 이렇게 검찰 다수가 반발하는 상황이 야기되게 되면 이 검찰 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개혁이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러니 총장 직무 배제를 재고해서 철회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좀 이제 정중하고 간곡하게 남겼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가 되는 셈입니다. 자, 검찰 조직이야 당연히 이제 다수가 한거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좀 기세가 거세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은 자, 검사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마음까지도 깊이 헤아려서 어쨌든 징계위원회는 중단하지 않고 추진을 해서 법 절차를 이뤄나갈 텐데 어쨌든 그러한 마음들은 헤아리도록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징계위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 검사들의 입장과는 이제 반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행정법원이 지금 인용을 해서 복직을 시켜놨죠. 여기에 지금 내일 징계위가 가장 중요한 수순이 될 텐데 네. 당연직 부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이 급박하게 오늘 늦은 오후에야 사의를 표했죠. 감찰위원회에서도 이번 그 직무 배제가 잘못됐다고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와중에 추미애 장관의 선택, 내일 징계위는 이 차관의 자리를 다른 대행으로 메꿔서 추진할 것인지 예. 아니면 오늘 윤석열 총장이 요구한 대로 법무부가 자신을 이렇게 징계에 회부한 사연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자료도 열람하도록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 소명할 시간이 부족하니 징계위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오늘 낮에 요청을 했거든요. 예. 윤 총장의 입장이 받아들여질지. 지금 오늘 저녁에 복귀한 윤 총장은 다소 여유로워 보이는 인상이고요. 네. 추미애 장관은 오늘 뭐 언론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무위원회에 잠깐 이제 얼굴이 보이고 청와대를 들어갔다 왔죠. 예. 하지만 이제 추미애 장관의 입장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네. 그 야당은 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라며 공세인데요. 어제 문 네. 대통령이 우회적으로나마 입장을 밝혔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공직자 전체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는 집단의 어떤 그 기득권을 앞세우지 말고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우지 말고 이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에 낡은 것을 버리고 변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선공후사, 공익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공직자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것은 뒤로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을 이제 많은 언론들이 어제와 오늘 주로 이 검찰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가 아니겠느냐. 이 검찰 조직이 지금 집단 이기주의를 좀 드러내면서 개혁에 저항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질타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 대통령의 발언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기사가 있었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고언했다. 예.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국무총리의 역할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을 이제 총괄하는 내각 수반의 입장이 국무총리 역할이고 심지어는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국무위원회 제청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세균 총리의 개입,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제 대립하는 양상에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대통령께서는 양쪽 모두 물리고 좀 이제 검찰 조직과 법무부 자체를 조금 이제 개혁의 본질에 맞도록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언을 올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상당히 이 부분을 깊이 고심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 국무위원회가 끝난 후에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를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독대한 것 아니냐, 면담한 것 아니냐. 자, 면담은 청와대가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세균 총리가 고언한 아마 동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언가 추미애 장관에게 언지를 주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었거나 통보를 했거나 아니면 설득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관측 보도가 쏟아졌습니다만 청와대는 오늘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잠시 면담을 했지만 사태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러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사퇴 논의가 아니라 검찰 개혁과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장관의 보고를 경청했을 수 있고요. 장관의 입장을. 예.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측만 나올 가능성인데 사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청와대는 또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징계위원회까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법무부와 검찰의 좀 정면 충돌 양상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정직이나 면직이나 해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르러서는 과연 내일 징계위가 열릴지 말지, 열린다면 어떤 논의들을 하게 될지, 과연 이 추 장관이 이 위원회 분위기를 장악하고 나가면서 예정했던 대로 윤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어찌 보면 이 총장의 사임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인가 싶었는데 사실 지금 오늘 저녁의 표정을 봐서는 윤 총장은 전혀 이 물러날 입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이제 대검에 복귀해서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그 급박하게 오늘 하루 동안 추 장관이 좀 궁지로 몰리고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징계위가 열릴지 아닐지 이것도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그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일 징계위가 열리게 된다 해도 지금 이제 차관 공석을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이제 성원을 시키겠죠. 그런 경우에는 추 장관이 너무 독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완급 조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지금 좀 변화가 되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해도 또 징계위를 미룬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윤 총장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법무부가 징계에 회부한 사유를 또 같이 공유해야 될 텐데요. 결국은 6개의 비위 혐의로 보여집니다. 재판부 이제 사찰 의혹을 포함해서. 네. 그런데 오늘 행정법원의 판단을 보면 오히려 이게 재판부의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이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작 사찰의 대상이 됐던 재판부 판사들이 오히려 이것을 사찰 정도의 범죄 행위로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도 해석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징계위를 급박하게 소집하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또 추미애 장관에게 이제 역풍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이게 꼭 옳다 그르다는 가치 판단을 떠나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추 장관 입장에서는 징계위를 밀어붙여도 문제, 연기해도 문제, 이러한 좀 이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금 이제 흘러들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징계위는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또 하루 이틀을 연기하면서 금주내로 열기는 열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할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더 미루면 12월 3일은 수능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코로나19의 와중에 특별 방역까지 펼치면서 전국에서 49만 명의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하루 종일 흩어지고 하는 날인데 예. 또 수능날 이렇게 시끄러운 법무부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국민 정서에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일 강행할 가능성의 무게를 조금 더 두어보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걸 좀 미룰 가능성도 있는데 많이 미룬다면
추미애 장관이 물러섰다. 결국 윤석열 총장의 승리 아니냐? 예. 애초에 직무배제와 이 징계 청구의 사유가 좀 미약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으로 흘러가면서 안 그래도 추 장관에 대한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는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 장관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동반 사퇴 건의, 총리의 건의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될 것인지. 그래서 야당은 계속 대통령을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개입하라, 나서라. 대통령은 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토하고 있는데 원래 징계위가 내일 열린다면은 징계위의 결과 중징계는 이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인사권위원 대통령이 중징계를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의 뭐 가정적으로 해임까지를 승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걸 돌려보내거나 반려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반려하거나 재고해봐라. 혹은 숙고의 시간을 오래 가지고 간다면 법무부 장관 쪽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징계위가 열릴 것인지 어떤 이제 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이게 대통령에게 제청이 됐을 때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엇일지 네. 이 세 가지의 연속적인 핵심적인 이제 귀결이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밤은 조금 우리가 네. 긴박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군요. 맞습니다. 네, 법무부와 검찰 이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시한이죠. 네네, 맞습니다. 막판에 그 3차 재난지원금 이슈로 여야가 지금 협의 중인데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거 여당도 입장이 선별적이고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도 선별입니다. 보편은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이 한 14조 원 정도를 나눠받았습니다. 2조 때는 이제 집중 선별 방식으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집중됐는데 요건 한 7조 4천억 원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3차는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이 재난지원금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피해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혹여라도 나눠준다고 오해될까봐 예. 지금 이것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재정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조금 전에 극적인 타결을 했습니다. 오늘 법무부하고 검찰은 지금 충돌 소식만 계속 전해드리는데 예. 여야가 오늘 이례적으로 내년도 555조 8천억 원을 정부가 냈고요. 이 3차 지원금, 피해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3조가 좀 넘는 금액을 얹어서 지금 이 558조 원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예. 오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최근 들어서 정말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가결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오랜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참 바람직한데 지금 내일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을 그렇죠. 민주당은 처리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이어서 내일 어쩌면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지금 이 공수처법 개정안과 여타의 문제들 사실 민생 법안들이 또 많이 계류돼 있거든요. 연말 국회가 어떻게 일을 할지 또 혹시 법무부와 검찰의 이제 대행 역할하면서 국회에서 또 싸우진 않을지 좀 우려되지만 어쨌든 한 가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합의 처리될 가능성에 목전에 왔다. 예. 이 부분은 좀 미리 박수를 쳐드리고 내일 뭐 다른 싸움을 차치하고라도 예. 요거 하나라도 좀 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는 건 뭐 아주 반가운 일이죠. 네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정부 예산안은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도 내일이죠. 네네. 예, 지금 민주당이 내일로 예고한 것 같은데 야당과 합의 없이도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의석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치적 부담이죠. 그렇죠. 안 그래도 야당이 지금 민주당 독주다, 지금 독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상황이 법무부 장관 쪽으로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국에 내일 공수처법을 처리하면 상당히 좀 이 국론이 분열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좀 흉흉한 이제 어떤 찬반 격돌에 휩싸일 텐데, 물론 공수처법을 내일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봐라,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 이렇게 강하지 않느냐. 좀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검찰을 문민 통제하려고 하는데, 검찰총장이라는 권한은 저렇게나 강하다라고 민주당이 이제 성토하면서,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내일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야당의 반발을 사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 일정은 상당히 보이콧으로 흘러가면서 여야가 이제 격돌하고 급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렇다고 공수처를 또 처리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내년 3월에는 대권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매우 한시적으로 당권을 잡았잖아요. 네. 근데 연말 내로 이 공수처가 처리 안 되면, 내일 공수처가 처리 안 되면 12월에 공수처장 후보자 이 인사청문회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금 1월은 연초니까 바쁘고 또 코로나19와 싸우느라 바쁘고 이 해외에서 백신 뿌려지는 상황들 지켜봐야 하고, 네. 정말 연초에 바쁜 상황에서 공수처를 또다시 한번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당은 공수처법을 개정 처리할 유일한 날은 내일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이제 법무부 검찰 이슈와 더불어서 공수처 이슈가 또 급부상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였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들으시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넣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새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 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섰어. 나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근데 다녀봐.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냐.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등기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39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글 조리서가 안동에서 발견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음식 절조라는 책인데요. 최근 학술대회도 열렸다고 하는군요. 안동문화원 이동수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조선시대에 쓰여진 한글 조리서 음식 절조가 안동에서 발굴돼 최근 학술대회도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음식 절조는 어떤 책입니까? 예, 지난 토요일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음식 절조라는 말은 음식을 만드는 절차, 방법이라는 한자 용어죠. 절조. 그래서 음식 만드는 절차라는 책인데, 사실 모두 그 한글하고 한자로 혼용된 그런 고체로 옛날 그 말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음식 절조라는 책이요. 예. 자, 그럼 음식 절조는 어떻게 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그게 원래 이 옛날 이런 고문서들은 옛날 종택이나 고택에 오래 이렇게 보존되어 오던 것인데요. 근데 고성리 씨 이 문중에 그 후손인 북정 이종주라는 분의 손자 간서 이정용이라는 분이 그 부인이 아마 그 이 음식
조리하는 이 내용을 남편이 듣고 아마 필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그런 조리서입니다. 음식 조리서고. 그의 6대 손인 경북 유교문화원의 이재업 이사장이 이걸 유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내용이 중요하다 싶어서 공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유품 자료 중에서 발굴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음식 절조 발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사실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이고 학문의 고장이고 이런데요. 그 안동에는 많은 고문서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특히 음식 조리서는 광산김씨 문중의 수은잡방, 또 장계양 선생의 음식 지미방, 또 의성김씨 종가의 온주법, 또 근본에 요번에 고성희 씨 문중의 음식 절조라는 책이 이제 발굴돼 가지고 역시 안동은 기록 문화의 보고이다. 이런 것을 옛날 분들이 후세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옛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시대에 사용된 그런 언어와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안동 문화의 그 우수성을 이해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성 이씨 문중의 북정 이종주가 남긴 조리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북정 이종주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 그 북정 이종주라는 분은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임청각 석주 선생의 종갓집인 그 임청각 선생의 후손입니다. 후손이면서 그 탑골 그 옆에 가면은 탑골 종갓집이 있는데 탑골파의 그 후손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북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 북정 이종주라는 분은 그러니까 그 유교문화원 이재업 이사장의 그 8대조쯤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그 당시에 아주 효성이 지극하고 가정을 아주 화목하게 꾸미고 밤낮으로 공부한 그런 학자입니다. 학자고, 또 꽃을 보는 것이지 꺾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이런 지혜로운 분으로서 이 부인이 전주일 씨 부인으로 봉제사 접빙객하는 그런 음식 문화 솜씨가 아주 훌륭했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음식 절조에는 모두 75종의 음식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음식 절조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주로 보면 음식 절조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반찬 만드는 법, 또 술 만드는 법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한과 떡, 찜, 탕, 김치, 뭐 간장, 식초 만드는 법, 이렇게 해서 46종의 그 음식과 그리고 술 만드는 거에 29종 있습니다. 많군요. 그 중에서 이제 향원주라든지 하일주, 보리청주, 자하주 등이 다른 음식 조리서에 없는 그런 특이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고로체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 전문가가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는 내용을 보면은 깨떡 만드는 방법인데 흰 참깨를 물에 불려서 껍질을 벗겨 알맞게 볶고 식혀서 꿀을 돼지게 달여서 고루고루 섞어 자시나 호두에 박아 쓴다. 뭐라든지 하일주는 쌀 서마를 여러 번 씻어서 가루를 만들어 익게 쪄서 더운 물 한 대 반에 푼다. 차가워지거든 조금 누룩가루 서대를 섞어 독에 넣는다. 3일 만에 찹쌀 서마를 깨끗이 씻어 익게 쪄서 냉수 6대를 뿌려 식힌 후 전수를 내어 버무려 21일 후에 쓴다라든지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군요. 자, 음식이 46종인데 술도 29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술들의 제조법이 적혀 있습니까?
그 술이 29종인데 이 중에 특별한 것이 추나 추동 사시마다 술 만드는 법하고 또 그 내용이 다른데요. 그 겨울 정월달에 담아서 봄에 쓰는 백일주, 또 소곡주, 또 봄날에 담아서 쓰는 청명주, 여름에는 또 하일주라는 게 있습니다. 술빛이 푸르고 이제 향기로운 그 벽향주라든지 향원주, 옥지주, 또 정월 보름에 담가서 배꼽 필 때 마시는 이화주, 뭐 여름을 지나서 마시는 과하주라든지 정월 또 대진날에 해일에 담가서 뭐 3번 덧술해서 21일 만에 쓰는 뭐 산매주라든지 특히 여름 쌀보리로 만들어 쓰는 보리청주라든지 이런 특이한 것이 그 요번 책에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는 뭐 안동 광산 김씨 가문의 수은 자방도 있고요. 영양의 여중군자 장기양 선생의 음식 DB방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렇죠. 음식 조리서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서 이런 조리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 특이한 점이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이고 학문을 중시하는 선비의 고장이죠. 그래서 타 지역에는 이런 그 유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많은 그 기록 자료들을. 그런데 이 안동 주변으로 해서 북부 지역은 많은 그 종가 고택마다 이러한 고문서를 보존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이 국학진흥원에 지금 50만 점이 기탁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유산으로 또 등재가 되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 이걸 보면은 흔적을 문집으로 남기기도 하고 또 편지로 써서 이걸 서로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일기를 써가지고 남기기도 하고 내방가사를 써가지고 남기기도 하고 또 이러한 음식 만드는 법도 후세에 이렇게 전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책을 쓰고 또 조리서를 기술하고 이래서 후세를 위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이 글로 쓰는 선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고문서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발굴된 음식 절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소중한 것이죠. 안동 지역에만 이렇게 발굴이 되고 이랬다니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개발해가지고 또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그런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험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은 이제 안동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니까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좋은 옛날의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이 관광 자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고성이시 문중에서 이번에 발굴된 음식 절조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동문화원 이동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12월의 시작을 알리듯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봉화가 아침 영하 8.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당분간 낮에도 대부분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찬 공기를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옷가 됨으로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납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현재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23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12 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합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뚜렷한 비 소식도 들어있지 않고요. 또 차고 건조한 공기 영향으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메마르는 날씨 속에 화재 사고도 주의하셔야겠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이 있는 이번 주 심한 한파는 없겠지만 영하 추위가 계속됩니다. 하늘 표정 자체는 무난하겠고요. 예년보다 늦게 치러지는 시험에 영하권 추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수능은 예년보다 늦게 치러지는 데다가 또 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중요할 텐데요. 옷을 여러 겹 걸쳐 입어서 상황에 따라 잘 체온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서는 다시 추위가 강해지겠고요. 금요일 아침은 영하 6도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예천, 영양, 청송 아침 4도 나와 있고요. 한낮에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주, 봉화는 아침이 3도, 한낮에 7도 예상되고요. 상주 아침 영하 2도, 한낮에 8도, 문경은 영하 1도에서 7도 분포, 의성은 아침이 영하 5도, 한낮에 9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3도 높은 5도, 체감 온도는 3도, 습도는 28%입니다. 날씨였습니다.